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기본적인 흐름 좀 볼까요? 이 퇴직소득은 하이브리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직소득은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이 갑자기 연금소득이 됐다가 퇴직소득이 됐다. 그죠? 그러면 유불리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을 가지고 세테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테크를 하는 경우가. 근데 안타까운 점은 요즘 보통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보통 거의 다 대부분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퇴직연금도 상품이 있잖아요. 이 상품을 고르고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장을 한번 맞춰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먼저 퇴직소득은 먼저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했을 때, 그죠? 나는 연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받을 거냐. 어쨌든 한꺼번에 받아버리면 우리는 퇴직소득이다. 두 번째, 사용자 부담금이죠. 사용자 부담금. 우리 사용자 부담금은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일시금. 그죠? 퇴직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갔다는 것은요, 예전에는 신탁이라는 게 있었죠. 퇴직신탁. 퇴직신탁은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11년까지 존재했던 퇴직신탁 같은 경우는 이 무조건 찾아야 돼요. 퇴직하면. 일시금밖에 없었죠. 하지만 2005년 12월부터 만들어진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퇴직급여 내부의 사내 적립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바로 이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고요. 퇴직연금은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퇴직소득의 산출을 하면 퇴직 시에 원천징수하는 거고요. 예외, 연금계좌 이체 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이연이라고 부르겠다. 내긴 내는데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낼게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낼게. 자, 연금 외수령 시에 퇴직소득을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퇴사했는데 나 안 찾아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찾아버려요. 그러면 그건 퇴사다. 퇴직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금입니다. 근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이고요. 퇴직소득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으로 받지 않고 내가 퇴직은 10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 받을 거야 하고 찾아버립니다. 그러면 연금소득입니다. 만약에 10억이 들어가 있으면요, 1억만 찾고 9억은 연금으로 해도 돼요. 연금 개시 전까지는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소득의 분류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좀 도표화해서 볼까요? 자, 퇴직금 제도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보다도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세택에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DB형은 확정급여이잖아요. 자, 구조 자체가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퇴직 신청하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부과된 이 퇴직연금은요, 회사 거예요, 회사 거. 그러니까 회사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가 발생되거나 배당이 발생되거나 주식 가치가 올라도 회사 거예요. 대신에 근로자들은 어때요? 계속 연봉이 인상되면 쌓이겠죠? 연봉 인상이 쌓입니다. 자, 그런 과정. 우리 현재 이제 법이 바뀌고 100% 예치죠, 100%. 근데 100% 예치인데 근로자들한테 100% 예치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만약 예치를 안 했어. 그러면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사주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 이 근로감독 이게 있습니다만은 모든 원인의 대부분은 어때요? 근로자가 또는 이 수익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C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DC형은 회사의 테두리 내의 개인 계좌입니다. 물론 찾을 수가 없어요. DB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 사유를 제외하고는. DC형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테두리 내의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받은 거야. 못 찾을 뿐이야.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어때요? 계속 불려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회사와 직원의 유불리가 조금 갈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한국형 연봉제에 채택하고 있는 데들은 어때요? 퇴직금을 천천히 받는 게 좋겠죠? DB형. 그러니까 퇴직금 증가 속도가 연금의 수익 나오는 속도보다는 좀 높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기다리면 퇴직금이 쌓이는 거죠.
근데 DC형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줘버린단 말이죠. 줘버리고 더 이상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보시고, 이번 퇴사할 때는 어때요? 퇴직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연금사업자는 나중에 여기는 바로 줘버리지만 여기는 어때요? 가지고 있다가 일시금으로 주면 퇴직급여로 원천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준다고 하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IRP는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줄 때요. 줄 때 직접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요. IRP로 쏙 넣어줘요. 그럼 거기를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소득의 범위 볼까요? 연금 아까 봤고요. 사용자 부담금 봤습니다. 그 외에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죠.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가 정해진 그 공제 찾는 요건에 갖추면 퇴직소득입니다.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은요, 쭉 있죠? 건설,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전환금, 이런 것들이 이제 퇴직소득으로 보는 거다. 자, 세포에서 인정하는 퇴직은요, 세포에서 인정하는 퇴직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퇴직 판정 특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 퇴사했어 하면 퇴직금 맞죠? 근데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적 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 퇴직금 수령이 안 됐어. 그럼 퇴직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이 될 경우에는 이제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청하면 줘야 되는 겁니다. 합병 분할 등등을 통해서 전출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의 사유는 발생되는데 관계사잖아요. 근데 안 줬어. 그러면 퇴직 아니라는 거죠. 상근이 비상근임원 된 경우. 이것도 상근에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 보통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그냥 퇴직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끔 와서 볼게. 이게 비상근임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4대 보험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근임원 때 연봉 2억 3억씩 받던 분들이 비상근임 때는 난 한 5천만 원만 줘, 또는 3천만 원만 줘, 그죠? 근데 그것도 안 주고 퇴사해 버리잖아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면 이제 재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상근으로 남는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넘겨주는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상근임원이 활용이 되는데, 이때도 퇴직금을 연봉이 확 깎이니까 상근임원 때 나 퇴직금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안 줬어. 그러면 퇴직이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두 번째는 퇴직금을 사실은 계속 근로기한인데 퇴사가 아닌데 돈은 받았어. 그럼 퇴직으로 보는 경우죠. 첫 번째,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게 조금 디테일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좀 재밌냐면, 근태법에 규정이 있죠. 이건 세법하고 좀 달라요. 근태법에 있는 것은 보면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무주택인 근로자니까 세대가 무주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주택이 있고 나는 주택이 없어. 내가 살 거야. 무주택이 된다는 얘기로 지금 실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게 이제 중간정산 사유 일부를 끌어와서 이제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는 세대주가 무주택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유에 의해서 돈을 주면 중간정산 가능하다. 자,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 사유입니다. 아까 자, 이 법인세법은 임원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임원 취임한 경우, 퇴직한 경우, 조직 변경, 중간정산에서 지급한 경우, 그다음에 정관에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세대를 주로 많이 본다. 차이가 좀 있죠.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이고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퇴직소득의 정산입니다. 자, 퇴직소득의 정산은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예전에 2013년인가요? 이전만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2000년에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번 받았네? 그 다음에 새로 계산해서 지금 받고 있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보니까 근속기간은 내가 20몇 년 했는데 이번에 5년도 안 나왔어. 왜냐 봤더니 중간정산을 받아버린 거죠.
세금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합산 신고해야죠. 근속 기간은 2000년이라고 보면 2000년부터 쭉 근속연수 따지고요. 대신에 한 번에 중간정산을 했었죠. 이건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퇴직금을 합산시킨다. 중간정산 받았던 것까지. 그리고 근속연수로 나눈다. 거기에 세율 적용한다. 세율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세금이 좀 절세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금 정산도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올해 2번 퇴직을 했어. 그러면 이 두 개 이제 합산해야 된다는 게 정산 개념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보통 DC형 가입해 있다라고 하면요. 나는 DC형에 다 안 줬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은 그냥 현금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근로자가 연금 사업자한테 와서 나머지 찾아가 버렸네. 두 군데 줬죠. 이랬을 때는 우리도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이쪽도 원천징수해야 돼요. 합산하면 근로자는 편한데 만약에 합산하지 않으면 5월 달에 추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이제 DC형이나 이런 데 가입돼 있잖아요. D병 가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연금사업자는 줘버리고 거기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연금 수령.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이죠. 퇴직금 늘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연금에 대해서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계좌가 있거나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60일 내에 연금 입금한 경우 내가 찾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IRP 계좌를 개설해서 가서 넣어줘 버리면 이건 이연됩니다. 자, 이연퇴직의 계산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억의 퇴직금이 있는데 세금 낼 게 100만 원이야. 근데 이번에 찾은 게 1000만 원 찾았어요. 일시금으로. 9천 원 남아있죠. 그러면 세금은 100만 원에서 10%인 10만 원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찾을 때는 10만 원 차감하고 990만 원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입니다. 그러면 90만 원 어떻게 되느냐? 이원시켜 놓은 거죠. 나중에 찾아갈 때까지. 그러다가 만기 55세 지나고 이제 나는 안 찾을게요. 연금 개시 신청을 딱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90만 원이 없어지고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들어갑니다. 연금소득은 다음 시간에 보죠. 연금계좌 취급자의 통보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환급도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는 DB형의 원천징수 절차와 DC형의 원천징수 절차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는 연금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는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회사가 추가로 퇴직금을 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때는 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를 받아다가 회사가 합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였죠. 만약에 안 했으면 5월 달에 소득자가 합산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분류과세의 특징이에요.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태도 5월 달에 양도했고 7월 달에 양도했는데 합산 안 했어. 그러면 괜찮아요. 내년 5월 달에 가서 합산신고해서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자, 임원퇴직금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임원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송금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구분되죠. 송금 인정이 안 되면 근로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송금 인정이 되면 퇴직급여죠. 퇴직급여는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입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자들은 한도가 없어요. 임원들만 한도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정관에 우리 퇴직금 배수를 5배로 하겠다. 줘도 됩니다. 저는 실제로 3배로 해놨어요, 지금. 실제로 정관에 갖추면 법인세법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줘도 된다. 우리가 퇴직금 추객 잡을 때 보통 많이 활용하거든요. 정관이 없을 때는 1년 총급여 10분의 1 근속연수를 가지고 따진다. 자, 이것 좀 볼까요?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임직원이 불입한 퇴직연금은 그해 불입했다. 한도에 관계없이 불입했던 것은 전액 송금이다. 다만 퇴직일이 속하는 때에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DC형이 이 장점도 있어요. 네.
자, 소득세법상 퇴직한도를 볼까요? 소득세법상은 실제로 이제 이 임원이 찾아가요. 찾아갈 때는 10분의 1, 그죠? 곱하기 3, 그죠? 자, 3년 평균입니다. 3년 연평균 환산액 10분의 1. 그리고 퇴직한 날에 소급해서 3년, 그죠? 계산하고요. 그래서 2.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3배수고 2020년부터는 지금 2배수로 바뀌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로 찾아갔을 때,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는 불입하거나 이렇게 적립할 때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는 보통 DB형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급여가 막 올라간다는 전자에서 보면. 근데 임원들은 회사에서 DB를 직원들을 해주고 DC형만 임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직원과 임원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DC형으로 이제 전체를 다 해놨습니다. DC형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제가 만약에 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 1억 났다. 나 1억 내고 싶잖아.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를 불입해버리는 거죠. 왜냐? DC형의 최대 장점은 불입할 때는 전액 송금 인정이에요. 찾을 때 정산한다는 개념. 이 부분만 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